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확연, 뻥 뚫렸다, 확 뚫렸다 이런 뜻인데요. 이 확자는 넓을 확자입니다. 넓게 확 트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확연하게, 명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데요. 이 확은 요게 집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집면하는 거는 사방이 좀 막힌 집을 상징하고요. 이런 집들은 한쪽이 좀 트여 있는, 열려 있는 집을 보통 의미합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둘레를 나타내려고 표시한 겁니다. 둘레. 그냥.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요. 요게 이것만 따로 하면 곽시 성으로 많이 쓰죠. 곽. 성곽 곽자입니다. 성곽. 그래서 보통 외성이요. 외성.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요. 성이 있으면요. 성 바깥으로 이렇게 집 모양을 붙여가지고 이 성을 지키는 그 지붕을 갖춘 그 외성에 딸려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집 모양으로 성을 지키고 있는 그곳을 그려놓은 건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요 네모가 창문을 갖춘 그 집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때는 뭔가 성과 성을 지키는 외성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렇게 지붕 딸린 성에 보면 지붕이 있어서 그 아래서 지키고 있죠. 예, 문을 지키고 있는 곳, 성문을 지키고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대로 그려져 있죠. 이쪽으로도 지붕이 있고 이쪽에도 지붕이 있고 건물이 있고 가운데 성이 있고 여기는 성읍자죠. 이것만으로도 성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에 어떤 그 군주나 거기 있는 법 제도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일정한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 성이죠. 다스림이 있는. 그래서 이 성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붙었고요. 요게 본자입니다. 요것만 해서 갖고 오면은 성과 곽자고요. 여기에 이게 붙어서 성을 의미하는 의미를 더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연할 이제 확자로 확 트일 확자로 쓸 때는 그 이 넓고 큰 성의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레를 의미한 둘레 확자, 넓고 클 확자. 그래서 확 트였다. 그 막히는 게 없이 확 트인 넓은 모습을 의미할 때 주로 이걸 씁니다. 그래서 넓고 큰 성의 모습이나 그 둘레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자는 예전에 이거 설명드릴 때 좀 별 내용이 없어서 실망하셨던 글자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를 나타내요. 각골문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각골문은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기인데 뭔 고기죠? 개고기요. 개견자예요. 원래 개견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요. 이렇게 다리를 해서 이렇게 다리 하나를 더 표현해주고 꼬리까지 표현해주고 여기 지금 여기가 이빨 달려 입이죠. 그래서 개 귀 다리와 꼬리 개 귀 이쪽은 개 입.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개견자가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죠. 요게 이 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전서에서의 모습은 좀 개랑 안 맞아요. 전서만 좀 너무 디자인적으로 좀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 글자랑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가 원형의 모습을 더 갖고 있어요. 요거 보면은 좀 개의 모습을 안 보이죠.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각골문으로는 이렇게 되죠. 불에다가 이런 개고기를 그렇죠? 굽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개고기가 잘 안 익어서 이렇게 한참 굽고 있잖아요. 속을 모르잖아요. 아마 명백히 지금 다 익었을 것이다. 명백히 지금 어떤 상태일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나타내는 글자로 씁니다. 그래서 뭐뭐 연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쓰죠. 뭐뭐한 상태이다. 군자연한다 그러면 군자같이 군다.
뭐뭐 연 할 때 어떤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익었을 것이다. 이 정도 구웠으면 그래서 명백히 이런 상태일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확신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확연 그러면 이제 보통 뒤에 붙어서 요 말을 이 상태이다 이거죠. 확 트인 상태이다. 뭘 알았는데 확연하게 알았다는 건요. 막히는 게 없이 뻥 뚫리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의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넓은 큰 성, 중국 가면 성이 정말 크잖아요. 하나의 도시 같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성의 둘레를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정도가 뻥 뚫린 어떤 그 장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미지가 지금 여기 쓰인 겁니다. 뻥 뚫리게 알았다. 뭐 막히는 게 하나도 없다. 확연하다. 성품. 요 품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품자를 어디서 쓰냐면 품 그러면 뭐 받았다 이럴 때 씁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뭐 천품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보통 받았다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고전을 뭐 보셔야 이 글자를 만나기 쉽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품부했다, 우리가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뭐 받았다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주다도 됩니다. 한자가 보면 주고받는 모습을 보통 그려놓다 보니까요. 주다도 되고 받다도 돼요. 근데 어디다 의미 부여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죠. 어떻게 많이 쓰느냐. 여기서는 그냥 보통 이제 뭐 주다 받았다 다 씁니다만 성품에서는 우리가 보통 받았다는 의미로 쓰죠. 내가 부여받은 본성 이런 의미입니다. 성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이 심장이죠. 우리 마음 속에 각골문으로 하면 이런데요. 살아있는 거. 풀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각골문은 절였는데 전서에서는 이제 흙 위에 풀이 자란 모습이죠. 흙 위에 풀이 자라서 싹이 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태어났다 의미도 있고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죠. 살생자는 생명체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다 이런 소리고 갓 태어났다는 의미, 탄생 그럴 땐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성은요. 태어났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가 튀어나온다. 요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후천적인 에고의 본성을 말할 때도 쓰거든요. 선천적인 우리 그런 이 뭐 공적 영지에 해당되는 선천적인 참나의 본성만이 아니라 에고의 본성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유교 선비를 또 두 개를 나눴어요. 천명의 본성이 있고 사람의 본성에는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이게 품부받은 본성이 있고 하늘로부터 기질의 본성이 있다. 후천적으로 그 사람 기질에 따라 작동하는 본성이 있다. 두 개 나누거든요. 기본값들입니다. 요 기본값은 인의이지 이쪽의 기본값은 희노애락 이렇게 선비들은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다가 조건만 갖춰지면 터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씨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늘 있다가 우리 인연설이라는 게 원인이 직접 원인이고 이 연은 간접 원인이거든요. 직접 원인이요. 간접적인 원인. 보통 이게 조건이죠. 요 씨앗이 조건을 만나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 씨앗이 있더라도 조건이 갖춰져야 나오죠. 자라죠. 그렇죠. 뭐 태양빛도 비춰야 되고 물도 줘야 돼요. 이런 이 연을 만나면 인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요. 이 인 같은 겁니다. 씨앗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다가 조건만 되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후천적인 요 기질에서도요. 요 성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화낼 때. 화나면 뭐라 그래요? 성났네. 성질내네 그럽니다. 늘 이게 씨앗은 일 있었던 거죠. 잠재적 그 씨앗이 잠재력으로 잠재적인 힘으로 늘 안에 갇혀져 있다가 조건을 만나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늘 안에 있던 게 터져 나온다고 해서 성질 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질 중에 못 참으니까 화를 대표적으로 성질 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희노애락이 다 성질 내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면 감정이죠. 감정으로 드러내는 건데 성이 밖으로 나오면 정입니다. 마음에 살아있던 게 마음에서 푸른 색깔로 색깔을 확 띄고 드러난 거니까 어떤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희노애락이 잠재돼 있다가 본성상에 갈무리 돼 있다가
건들면 터져 나오는 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를 성질내는 거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성질낸 거지만 다른 것보다 못 감추는 게, 그리고 그 조건만 만나면 바로 터져 나오는 게 분노라서 화내는 걸 주로 성낸다, 성질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요, 이니에이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본성도 조건만 맞으면 딱 터져 나와야 맞겠죠. 원래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후천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사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본성이 쉽게 터져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저기 이 분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그 양심의 마음인 보리심을 어떻게 배양을 해야 공부 잘한 겁니까? 그러면요, 이 불교의 기질의 본성에 해당되는 게 탐진치잖아요. 탐진치가 조건만 맞으면 터져 나오듯이, 연만 되면 그 탐진치의 씨앗이 터져 나오듯이 조건만 만나면 보리심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탐진치가 터져 나오듯이 자동으로 보리심, 양심이 터져 나와야 그게 공부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 이니에이지의 본성, 이런 게 바로바로 터져 나오는 이런 공부를 닦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알아야만 이게 가능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강조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본성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품자를 쓰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본성을 받았다. 요 기본값을 받았다. 그런데 이 품자는요, 원래는 창고름자입니다. 창고름이에요. 이 글자 보시면 이게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창문 있는 벽이고요, 위에 지붕이 있죠. 창고죠. 거기다 뭘 넣어놓는 창고예요? 벼요. 위에가 이거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나무인데 여기에 이제 쌀이 있겠죠. 그래서 벼를 저장해 놓고 주고받는 거죠. 저장,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창고를 의미하니까 주고받다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주고받을 품자, 창고름자로 씁니다. 창고에 쌀을 넣어놨다가 또 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품이 이제 받았다는 의미로 쓰여서 성품,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보통 성품 그러면 이 천명의 성을 많이 얘기하죠. 유학에서는. 그래서 이니에이지의 본성,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희노애락의 본성 터져 나오듯이 요게 터져 나와야 된다. 요게 공부다. 이런 관점에서 성품, 내가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본성을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해라 할 때 요명, 뭐 좌우명 할 때 좌우명도 있죠. 명심해라. 요 명자가 뭘까요? 이게 색일명자입니다. 색일명자. 근데 보시면 이 한자는 어렵지 않죠. 요게 지금 달이고요, 입구자입니다. 이게 이름명자죠. 왜 달에다가 이름명자를 했냐? 요 달을 의미하는 게 지금 저녁석자죠. 달 떴으니까 저녁이다 이겁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흐릿하니까 만났을 때 누군지 몰라 해서 이름을 대라는 겁니다. 서로 이름을 들어야 이제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낮에는 그냥 보면 알죠. 뭐 아무개네 하고 알겠지만 저녁에는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름명자고요. 그 이름을 쇠에다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쇠나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를 색일명, 요 색일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집이죠. 모았다 이런 뜻이죠.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요거는요, 지금 요 부분은 옛날에는 도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글자는. 그래서 도끼나 화살촉 같은 것들을 거푸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센 물을 모아서 부어서 제조하는 겁니다. 그럼 도끼나 또 나머지 여기 붙어 있는 것들, 뭐 이게 자잘한 쇠 부스러기일 수도 있는데 화살촉으로 보시면 한목에 센 물을 이렇게 화살촉까지 같이 만들면 좋겠죠. 센 물 부어가지고
분리시켜서 가공하면 이제 도끼나 화살촉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예전 금문이나 이렇게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설을 보면요, 글자는 계속 변합니다. 의미 부여가 또 새롭게 돼요. 뒤에 글자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뭐죠? 틀었잖아요. 도끼 모양보다는 좀 다른 모양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적으로 뭐 이쁘게 그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보통 모았다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뽑아낸 모습이거든요. 이게 흙에서 뭔가 뽑아낸 거예요. 이러면요, 흙 안에 숨어 있는 쇳덩이들을 추출해냈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흙 안에 있는 쇳덩이들, 흙이 뭉쳐서 만들어진 쇳덩이들을 뽑아냈다. 왜냐하면 지금 금자 같으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러면 이게요, 구름이 밑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뭉쳐서 구름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금자. 한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요, 뭔가 여기서 좀 뽑아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봐서는 흙에서 흙을 파서 쇳덩이들을 캤다. 캐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면서 요 글자 쓴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해석해 보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쇳덩이에, 근데 그 전 글자는 분명하게 도끼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고요. 그래서 글자 따라서 시대마다 약간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다 하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쇠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 쇠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안 변하잖아요. 한번 새겨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돌이나 쇠에 새겨놓은 것들은 오래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이걸 금성문이라고 하는데요, 돌이나 쇠에다 새겨놓은 글이 중요한 이유가요, 책에 써놓은 것들은요, 불타 없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돌에다 새겨놓고 쇠에다 새겨놓으면 오래 가요. 그래서 예전에 선비들 보면요, 명산 대천 가면 바위에다가 다 자기 이름 새겨놓고 시 써놓고 다녀갔다고 써놨습니다. 돌로 파나요. 대단하잖아요. 그거 분명히 기술자가 가서 판 거거든요. 기술자 데리고 가가지고 시 파놓고 이름 새겨놓고 그 전통인지 요즘도 이제 어디 세계 문화유산에 가서 내 이름 새겨놓고 누구 다녀가 막 이렇게 망고에 욕을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변하게 새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쇠에다가 새겨야만 명이 아니라 너 좌우명은 뭐야 그 얘기는요, 불변하게 안 바뀌고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게 뭐야 너의,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삶의 그 지침이 뭐야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다는 건 마음에다가 변치 않게 쇠나 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새겨라 이겁니다. 이 심장은 다 아실 거고요. 금문이 딱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 우리 심장 모습의 가운데 우리 피가 들어있게, 물질적으로는 피겠지만 우리 또 영혼으로 볼 수도 있죠. 경동, 가볍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도 좀 경전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요게 수레의 몸통이고요. 여기 수레 바퀴들입니다. 수레 바퀴가 굴러간다는 얘기고요. 수레를 상징하는데 수레가 되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수레가 되게 날렵하게 움직인다는 걸 표현한 건데 왜 이걸 여기다 표현했을까요? 요거는 배틀이거든요. 우리 경전할 때도 실사자에다가 이거 했는데 요게 배틀에서 날실이죠. 날줄. 딱 요거는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경전이냐고 하냐면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시실은 시대마다 바뀌는 진리를 상징하고요. 요건 안 바뀌죠. 요거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이 유교에서 이 경이란 말을 쓸 때 불변의 이니에지의 그 핵심 강령을 다루는 게 경이고요.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하는 거는 위가 됩니다. 경위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니까 이니에지 해라 하는 거는 불변인 거죠. 근데 시대에 맞게 어떻게 그런 부모한테
내가 사랑을 하고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정의롭게 살 거냐 하는 거는 시대마다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이건 불변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워라, 조화를 이뤄라 하는 건 불변이고 구체적 모습들은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불변의 진리를 다룰 때 그럽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바뀌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다 보니까 그거는 불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배틀기가 이제 배를 짜는 걸 보면요. 여기 이제 시실이 들어가나요?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실을 풀어요. 마우스 같이 그려졌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풉니다. 날렵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북이. 그러면서 시실을 막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이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 배틀에서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날렵하게 다녀라. 확 이리 주고 확 이리 주고 하면서. 자, 그 이 북을 그려놓은 게 진짜 마우스 같이 그렸어요. 예전에도. 여기 이 글자입니다. 줄여자예요. 북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주고 받다죠. 줄여자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글자가 이래요. 그래서 이 몸통에서 실이 풀어져 나오는 게 이게 코끼리 닮았죠. 그래서 이거 그 옆에다 코끼리 상자 더하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도 글자를 씁니다. 예자, 기뻐할 예자 우리 할 때. 주역의 괴 이름이죠. 뇌지 예께. 위에는 벼락이고 밑엔 땅이고 뇌지 예께. 요게 여기서 이게 이 그죠? 코끼리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는 거. 이렇게 코가 늘어져 있는 게 북에서 뭐가 실이 나온 모습 닮았다는 게 있고 말아졌다가 코가 또 펼쳐졌다 하잖아요. 자, 여기 가벼울 경자. 가볍게 날렵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동은 움직인다는 것인데 보시면 사람이 있죠. 사람이 서 있고 몸에다가 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서 있어요. 허리에다가 뭔가 짐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겁다는 겁니다. 무거운 무게를 지금 지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농기구를 상징하는데 힘력자죠. 밭에서 이렇게 쓰는 농기구를 그려놓은 건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워도 힘을 쓰면 움직인다. 힘을 쓰면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나타낼 때 무거운 것을 힘을 써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수레가 되게 가볍게 빨리빨리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가볍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고요. 중음은요. 죽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음도 뭐 여러 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중음을 그냥 중간으로 봐가지고 어떤 사이사이를 의미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음은요. 죽고 태어날 때까지입니다. 죽고 태어날 때 보통 49제를 지내는 입장에서는 49일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신과 함께 영화에서 본 계속 막 각종 염라대왕들 만나면서 심판받는 그 기간 중음 그러면 이제 혼 상태로 있는 거죠. 죽어서 혼 상태로 있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중은 중이란 글자는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각골문은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깃발을 나타내죠. 펄럭인다는 건 깃발이고요.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요. 가운데 꽂힌 깃발이라는 걸 말합니다. 정중앙에 꽂혀 있는 깃발. 요즘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홀인원 거기에 뭔가 깃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뭔가 깃대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런 깃발이 생략되면서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중자가 그냥 정가운데. 원래 정가운데 깃발을 걸어놓고 거길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겠죠. 깃발 그러면요 한자에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뜻입니다. 모인다. 그래서 가장 중심, 센터 자리를 말하고요. 중음 하면 이것도 금자랑 요 구름 문자를 구분해서 보자고요. 이게 구름 문자입니다.
이거는 위를 뜻하고요. 원래 위로 구름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추운 겨울날 말하면 막 이렇게 입에서 구름 나오죠. 그래서 운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든다는 뜻이에요. 뭐뭐라고 운운한다 할 때 요거 씁니다. 운운. 구름운을 써요. 말을 하면 그 기운들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그래서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글게 말아진 게 구름인데 저 위로 올라가서 말아졌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 지금 금자는 지금 지붕이 만들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지붕이 됐다. 구름이죠. 그래서 여기는 언덕이고요. 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산, 이렇게 해놓으면 언덕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이쪽은 음이니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만들어진 그늘을 의미합니다. 그늘. 언덕 때문에 그늘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그 양과 음에서 쪽을 나타내는 빛과 어둠에서 어둠을 나타내는 글자. 따뜻함과 뭐죠? 추위하면은 추위 쪽이겠죠. 그래서 그늘 쪽을 나타냅니다. 빛이 없고 서늘한 곳이죠. 그래서 음기를 나타낼 때 이 음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린 북반구에 살잖아요. 태양이 남쪽에서 비치죠. 자, 태양이 남쪽에서 비칩니다. 여기는 산이에요. 여기는 강이에요. 그러면 산은요. 이 북반구에서 보면 남쪽에서 태양이 비치니까 이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산은 좀 더 남쪽이 양입니다. 산 반대쪽이 여기가 음이고요. 산을 말할 땐 양음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을 말할 땐요. 강 남쪽이 보세요. 볕이 어디 드나요? 여기가 더 볕이 들죠. 이쪽에 그늘이 생기겠죠. 예전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말할 때는 강 북쪽이 양이고요. 강 남쪽이 음입니다. 이름 붙일 때. 산은 남쪽을 양이라고 하고 북쪽을 음이라고 합니다. 햇빛 비치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양에 사는 건 한수 북쪽에 산다는 거예요. 한양은 한강 북쪽에 산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양음 할 때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산과 강이 반대예요. 붙일 때. 산과 강을 왜 반대로 붙이나 햇볕이 닿는 부위를 생각하면 예전에 이런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중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음이다 하는 건요. 양이 아니죠. 태어나지 않은 육체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육체를 갖추고 밝게 드러난 상태가 아니라 은밀한 상태, 안 보이는 상태인데 중간에 있는 이 은밀한 상태가 혼으로 있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음 태어날 때까지 몸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중음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그 중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49일 얘기하는데요. 온불교 경전에 보면 49일 꼭 안 걸릴 수도 있다. 더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몇 해 바람처럼 더 논일다가 육체가 없고 구름 상태니까 중음으로 있다가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태어날 때를 탁태 그럽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다 내 생명을 의탁했다는 거. 탁태. 태아로 태아의 혼이 들어간 거를 탁태 그럽니다. 근데 이 탁태 보통 수태됐다 그러는데 이제 태아가 생겼다 그러는데 탁태는 되게 태아에 의탁했다고 하니까 되게 영혼의 입장이죠. 영혼의 입장에서 태아에 의탁한 겁니다. 근데 이 의탁할 탁자가요. 여기 지금 원래 선숫자가 있어야죠. 예. 선숫자 있는 전서가 없어서요. 이렇게 썼는데 이 뭘 나타낼까요? 이 글자만으로도 이미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미 그 의탁하다는 뜻이 있어요. 왜 이 탁이냐? 보시면 땅에요. 싹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땅에 싹 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의탁하달까요? 그래서 이거 풀이를 정확히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기존 학자분들이 한자 풀이한 걸 저도 찾아보는데요. 이게 왜 의탁하다는지는 못 푸시더라고요. 싹이 난 거다. 그리고 이거는요, 못 푸는 게 이때 글자를 만든 분들의 철학을 잘 이해 못 하셔서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전 분들한테 싹이 났다는 건요. 땅이 출산한 거예요. 땅에다가 씨앗을 우리가 심어 놓으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출산하듯이 땅에서 생명체가 태어난 걸 출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곤깨가 이 곤깨가 땅을 말하지만 또 엄마를 말하고, 자, 이 곤깨 있죠. 이거를 물상으로 말하면 거대한 자궁으로 본 거예요. 주머니나 자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출산한 걸 말합니다. 밖으로. 그래서 그러면 엄마 지금 이것도 뭐예요? 씨앗을 땅에다 의탁해 놨더니 싹으로 출산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의탁한 거예요. 땅에 부탁을 한 겁니다. 땅에 맡겼더니 출산을 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탁태할 때 이 부탁하다는 뜻이 이 자체만으로 의탁하다는 뜻인데 선수절 그러는 건요. 손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손을 좀 빌려달라고. 손을 써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더 부탁한 모습이고요. 앞에 이제 말씀 원자가 있는 것도 부탁할 탁자입니다. 말로 좀 도와달라고 말한 거를 말하고요. 이건 좀 손을 구체적인 그 말의 내용이죠. 손 좀 보태달라고 부탁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태아 상태에다 내 생명을 의탁한 건데 이 태아는 결국 이쪽은 육체란 얘기고요.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태아의 모습은 이거죠. 엄마 뱃속에서 이 머리와 꼬리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뭐 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제대로 육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뱀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오는 출구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지금 육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 이걸 지금 태아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팔다리를 안 그려놓은 이유는 아직 제대로 실제 팔다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를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태아 막 수태됐을 때는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태아 상태에 의탁했다 해서 탁탁태. 우리가 보통 부탁이니 청탁이니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말씀 원자 들어있는 요 탁자도 알아두시고요. 손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원래 통용해서 쓰는 글자니까요. 탁태. 전곡. 자, 쇠를 모아서 쇳물을 부어서 도끼. 원래 도끼는요. 선비사자가 도끼고 이렇게 그리면 흑토자거든요. 요게 길게 그리면 선비사, 밑이 길면 흑토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만 애초에는 이 도끼를 만든 게 선비사자예요. 흑토랑 구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선비사다라는 건 애초에 도끼였어요. 각골문에서는. 그래서 무사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무사. 그래서 이쪽은 쇠 조각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쇠덩이인데 이쪽이 뭐냐? 쇠와 이쪽은 요게 하나하나 보시면 창과자거든요. 자, 예전 창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멋들어지게 표현된 겁니다. 이렇게. 창이에요. 창을 두 개 그려놨습니다. 무기가 쌓여 있는 걸 말해요. 창이 쌓여 있는 걸.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돈전자잖아요. 돈전자. 요게 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농기구도 의미합니다. 농기구. 그래서 예전에 포전이라고 지금 이 글자 써가지고요. 포전 그러면 괭이나 쟁기 같은 농기구 모양으로 만든 화폐를 말합니다. 예전에 화폐가 농기구 모양, 칼 모양은 도전이라 그러죠. 칼 모양, 칼도 짜서 도전. 포전은 농기구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밭을 가는 무기같이 생겨있는 농기구들. 쇠로 만든 농기구 모양의 돈을 말합니다. 전곡 그러면 돈과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상징하고요. 돈 전자는 이거는 곡식 곡자인데요. 여기 재밌어요. 요것만 해도 지금 곡식이죠. 표화자 보이세요? 나무인데 나무 위가 숙였잖아요. 원래 나무는 이러잖아요. 나무 위가 지금
벼가 익어서 숙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꼭 벼 아니라도 모든 곡식이 해당돼요. 근데 모든 곡식이 해당되는 게 이 벼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탈곡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탈곡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쌀이 껍질에 쌓여 있어요. 털나 있는 껍질에. 자, 요걸 그려보는 거예요. 이 벼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놈들이 모자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털나 있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도 껍질 각자예요. 벼의 껍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투구나 모자입니다. 요거는요, 뭐가 거기 장식이 돼 모자에 원래 모자에 뿔 장식이 돼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 곡식들을 보면 이게 뭐가 털나 있는 껍질을 갖고 있더라. 요거를 몽둥이를 갖고 쳐가지고 탈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곡식곡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곡식곡자에는 곡식은 껍질 벗겨내고 먹으라는 글자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벼에서 자라서 열매에 껍질이 있는데 그거 벗겨내고 먹어야 된다. 되게 자세한 걸 굳이 디테일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곡식곡자 이거 보시면 자, 요 위에 부분이 지금 이게 뭐죠? 털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모자란 뜻이고요. 요거는 벼고요. 요거는 몽둥이고요. 요거는 손입니다. 몽둥이를 이렇게 구부려 놨어요. 그렇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 몽둥이가 구부러집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글자죠. 전곡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죽으면 저승 간다 그럴 때 명부 그럽니다. 명부사자 그러면 저승사자예요. 명부에서 여러분 찾아오시면 이제 불안하시죠. 도깨비 이런 거 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꽃미남 저승사자들이 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민간의 야사들이 많죠. 저승사자가 뭐 이렇게 둘 셋 오는데 저항하면 또 안 죽고 또 몇 해를 더 살고 저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명부도 우리가 아까 중음도 봤지만 저승을 음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저승을 양은 빛의 세계, 드러난 세계고 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명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없다. 어두울 명자가요. 각골문은 이렇게 썼어요. 이해하기 쉽죠. 두 손으로 어떤 물건에다가 덮개를 딱 씌운 모습. 안 보이겠죠. 어둡겠죠. 근데 이 글자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태양으로 변해요. 구체적으로. 태양에다가 덮개를, 요게 지금 두 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태양에다가 덮개를 씌운 겁니다. 빛이 밖으로 못 나오는 모습이죠. 그게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래서 어둡다. 어두움. 그래서 이 글자 지금 이게 두 손이 모인 게 육자 모습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육자가 예전에 원래 집 모양이거든요. 육자가. 집 모양을 좀 세련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시 한문으로 육자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육자가 아닙니다. 두 손이었지. 두 손이었는데 전서에서 지금 육자 모습처럼 그려버리니까 이게 해서로 올 때 육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그리고 그냥 육자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다 생각상자 하면 뭐가 돼요? 명상의 시간 할 때 명상. 생각을 어둡게 하라 해서 명사입니다. 고요하고 어둡고 생각들을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산란하잖아요.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몰라 해라 이거예요.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라. 몰라 해버려라.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운 저승에 있는 관청을 말해요. 저승에 있는 관청. 마을이나 관공서를 그럽니다. 이것도 보세요. 집 엄자가요. 이런 집이에요. 한쪽이 뚫려 있는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여기서 일 보는 집을 지금 의미한 거예요. 관청을 의미할 때 주로 집을요. 완벽한 집이 아니라 한쪽이 터져 있는 집 엄자를 씁니다. 그럼 그 집에서 뭐 하냐? 사람들한테 이거는 물건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건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만 했을 때 줄 부자예요. 주다.
부여하다 할 때 이 부자 씁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주는 집이에요. 이게 관청을 말합니다. 주로. 요즘 같아도 가서 뭐죠? 쓰레기 봉투 받아가세요. 뭐 가서 쓰레기 봉투 받아오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몇 리터인가요? 막 이렇게 해서 가서 쓰레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눠줘야 될 거 나눠주고 또 걷어야 될 거 걷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 집이니까 관청을 의미해요. 관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명부 가면은 저승에 있는 관청이에요. 가면 이제 가서 이제 심판 받고 뭐 환생할 건지 육도 중에 어디 갈 건지 축생계 갈 건지 막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 명부입니다. 다음은 권속입니다. 권속은 식솔들 거느리는 식솔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볼 권자고요. 무리 속자인데요. 내가 거느리는 무리, 종속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돌볼 권자는 돌보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자는 자 이렇게 하고 이 글자 밑에 이제 눈목자가 들어간 건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글자에 따라서 또 비슷한 의미로 다른 글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글자가 사용된 경우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쌀미자거든요. 쌀미자에서 쌀에서 뭔가를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에서 쌀을 잘 구분해 가지고 가른다는 뜻이 있어서요. 분별할 변자 요 의미로 쓰입니다. 쌀미자 위에 핵 하나 그어가지고요. 쌀을 잘 분별해가지고 나눈다. 나눠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눠서 분별할 변자는 쌀을 잘 분별한다. 뭐 쌀에 뭔가 뭐 불순물이 있는 거를 잘 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두 손으로 그 쌀을 또 나눠서 진다는 표현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둘 뭔가 주먹을 말았다 이런 의미도 부여하기 때문에요. 잘 분별해서 잘 분별해서 손을 쓴다 의미로 여기서는 돌볼권자에서는 쌀알을 그 분별할 정도로 잘 보살피고 그걸 잘 분별해서 살펴본다. 그러면서 또 손을 써서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 글자가 쓰이면요, 쌀을 손에 쥐고 있는 요 손의 모습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둘둘 말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칼도자죠. 그러면 예전에 둘둘 말았다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죠. 종이를 둘둘 말았다. 아니면 죽간, 이게 대나무를 엮은 거면 죽간을 둘둘 말아서 보관하거든요. 그럼 주로 문서가 돼요. 그래서 칼도자는요, 칼처럼 명쾌하게 그 누구 소유인지 분별해가지고 쌀을 잘 가르듯이 딱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의미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몸을 둘둘 말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또 책을 의미하죠. 채권자. 책이나 문서 의미하고 여기에 만약에 사람인자 넣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둘둘 말려 있으니까 게으르다. 안 일어나고 몸을 말고 있는 거죠. 권태할 때 권자입니다. 쓰이고요. 여기다 손숫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주먹권자, 주먹 쥐고 있다.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는 위에 쌀을 잘 살펴보고 쌀에 뭐 잡티 없나 보든가 쌀을 잘 뭐 수양을 잘 헤아리던가 그래서 이 잘 보살핀다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속은 사람이 이것도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이것만 하면 사람인데 이제 꼬리에 털모자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략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털입니다. 이 꼬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동물이고요. 이 동물에 이런 벌레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동물의 꼬리에 붙어 있다도 되고요. 동물의 몸통에 꼬리가 붙어 있듯이 이 벌레들이 동물의 이 진드기 같은 벌레들이 붙어가지고 한 몸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늘 한 몸처럼 따라다니는 식구나 식솔
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하다. 나는 어디에 종속돼 있다, 속해 있다 뜻이고 돌보다, 보살피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되니까 눈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쪽에 포인트를 둔 경우고요. 둘둘 말렸다는 쪽에 포인트를 두면 또 다른 책이라든가 문서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